최근 들어 특히 뜨거워진 법정 논쟁이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그럼에도 파면 전까지 그가 가졌던 권력 때문에 구속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구속이 되었는데 지규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결정합니다. 구속기간을 계산한 데 있어서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며 논란이 일었죠. 법리상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문을 남긴 이 결정에 대한 해명을 들어보고 싶은데 그는 국회의 국정감사 요구에 사법 독립 심해라면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논란의 중심에 섰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에 2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처리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정당에서 확정한 대선 후보가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선고가 졸속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정권이 바뀐 이제라도 그 판단에 대해서 국회에서 들여다보고자 국정감사를 벌인 것이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법 독립을 근거로 국회의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국민적 의혹이 일었던 판결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판단 과정을 밝히라는 국회 사법부 견제, 사법 독립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법 독립을 주장하며 해명하지 않는 법관을 견제할 필요는 없을까요?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된 불법 계엄 사태.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의 힘으로 그 상처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법조인이 아니어도 모두 법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공부에는 질문이 따르죠. 불법 계엄부터 탄핵, 수사,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법은 왜 존재하는가? 삼권 분립은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은 어떤 의미인가? 법치는 통치자가 법으로 국민을 통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보다 자의적 통치를 막기 위해서 법이 통치자에게 권력 행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통치자의 권한을 법으로 제한하기 위한 겁니다. 오히려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둡니다. 통치자가 마음대로 하는 국가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법을 통해 국가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필수적인 수단, 이게 바로 법치인 겁니다. 그러니 법으로 국민을 통치한다는 뜻으로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더 큰 감시의 시선을 둬야 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의 서열을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관은 사법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상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관들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국정감사 불출석을 선언했습니다. 12.3 불법 계엄이 일어난 지 1년을 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계엄 상황은 마무리되지 않고 있고 이제 사법부를 둘러싼 삼권 분립과 사법 독립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보라고 말했죠. 맞습니다. 삼권 분립은 헌법이 택한 수단입니다. 그러니 이제 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에는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은 모두 국민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국민의 대리인들에게 위임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말이죠.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맡기죠. 그런데 사법권은 선출된 대리인이 아닌 임명된 대리인들이 권한을 가집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민주적 정당성이 선거가 아닌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발현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법적 판단을 법을 아는 전문가 집단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고 법관에게 독립과 신분을 보장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입법, 행정, 사법 세 권력 사이에도 서열이 있을까요? 글쎄요. 헌법의 순서, 목차를 보시죠. 이 순서가 아무 의미 없이 나열된 순서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헌법 총론인 총감 이후에 강론 중에 처음으로 나온 것이 제2장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민 주권이 가장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왕의 통치를 받는 대신 국민 스스로를 통치할 헌법과 법률을 국민이 직접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 입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을 집행할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뽑아서 행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법과 행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인지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해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법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서 막 벗어나서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려고 헌법과 법률을 제정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3권이 구성이 되겠죠. 그러니 이 헌법의 순서는 민주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당연한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법, 행정, 사법부의 헌법 나열 순서가 3권의 권력 서열까지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헌법을 만든 입법자들은 3권 분립의 중심 철학을 상호 견제에 두었지 권력 서열화에 두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권력 사이에도 서열이 있다면 진정한 상호 견제라는 철학이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왕권 국가로 회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이제 3권 분립의 철학을 들여다보죠. 모든 권력이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왕이 곧 법이자 국가였죠. 시민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니 그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시민의 자유는 억압된다는 사실을 이때 존 로크, 몽테스큐에 같은 철학자들이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존 로크는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통치자의 자의적 법 집행을 막기 위해서 입법 권력을 분리해야 폭정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러나 사법은 아직 집행 권한과 묶여 있었습니다. 몽테스큐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법을 해석하고 재판하는 사법권까지 분리해서 이제 세 개의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몽테스키에가 3권 분립을 주장한 핵심은 단순히 권력을 세 개로 독립시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으로서 권력을 막는 것, 즉 견제와 균형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한이 나뉘어져 있지만 완전히 독립하지 않고 서로 견제하면서 힘의 균형을 맞추어가는 것, 이것이 역사와 민주주의가 발전하며 얻어낸 중요한 철학, 3권의 분립이었습니다. 자, 다시 우리 헌법으로 돌아와 보죠.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 세 권력이 대등하게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마치 가위, 바위, 보를 하듯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무기들을 각각에게 쥐어줬습니다. 먼저 행정부의 무기를 들여다볼까요?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논의하시오 라면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법률안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이죠. 입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강력한 장치입니다. 법관 헌법재판관의 임명, 그리고 사법부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수단인 사면권, 비상 상황에서 발하는 계엄 선포권,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의 권한도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회, 입법부도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죠. 전혀 다른 무기로요. 먼저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의 행정, 사법부에 대한 대표적 견제 장치, 바로 탄핵소추권입니다. 그 외에도 행정, 사법부의 살림살이를 통제할 수 있는 예산심의 확정권, 행정부나 사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임명동의 요구권, 헌법재판관 선출권, 군사행동동의권, 계엄해제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권력의 폭주를 막는 중요한 수단,
국정감사와 조사도 국회의 권한입니다. 법원의 무기는 어떨까요? 사실 사법부의 입법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법원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법을 위배했는지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나 그 권한 행사의 파급력 자체는 입법 행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게 막강합니다. 행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령이나 규칙, 처분을 내렸을 때 법원은 최종적으로 위헌 또는 위법 심사를 통해서 그 명령은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또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할 권한도 법원의 무기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 국회가 만든 법률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위헌 심판을 제청하고 판단해서 법의 효력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헌법에 따라 해석 적용하면서도 입법부의 자의적 입법을 견제할 수 있는 기본적 권한이죠. 이처럼 우리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 이 세 권력의 무절제한 행사를 다른 권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라나서 괴물이 돼 결국 국민 주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법개혁과 사법 독립의 논쟁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법관 독립 판단 헌법 조항입니다. 어디에도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상황이라도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적어도 권력순위 최고 권력인 국민 주권을 가진 국민들 대다수가 의구심을 가진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감사 등의 방법으로 사법부에게 묻고 따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게 헌법의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에 들어맞는 일일 테니까요. 우리의 민주주의는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당위성 앞에서 입법, 행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까지도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할 겁니다. 삼권 분립의 핵심은 완벽한 독립에 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독립은 추구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의심하고 비판하는 건강한 견제가 삼권 분립의 핵심입니다. 몽테스키에가 그에 져서 법의 정신에 남긴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것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나아간다.